쌀쌀한 바람이 묘지 위를 새우산하게 맴돌았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흐느낌과 강한이 터져 나오는 통곡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은 한지수의 장례식이었다. 불과 33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은 남편 박민혁을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관이 놓인 자리 주변으로 검은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둘러서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한 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간간히 터져 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목사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관을 땅속에 묻는 하관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장정 몇몇이 관의 양쪽으로 다가서서 밧줄을 단단히 부여잡았다. 박민혁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관을 어루만지며 처절하게 오열했다. 지수야, 여보,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흐흑. 그의 울부짖음에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이제 곧 사랑하는 아내 혹은 친구 혹은 동료였던 한지수는 차가운 땅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밧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관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 둔탁한 소리가 관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순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못 들은 것일까 하지만 곧이어 더욱더 크고 격렬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콩콩콩. 마치 관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나오려는 듯 필사적으로 관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박민혁 역시 울음을 뚝 그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쾅!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단단히 못 박혀 있던 관 뚜껑이 부서지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수의를 입은 한지수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시뻘겋게 충혈된 채 이글거리는 분노와 증오로 번뜩이고 있었다. 아왁사! 사람이 살아났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묘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해버렸다. 박민혁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미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되살아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박민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흘러내릴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민혁. 지옥의 악귀처럼 음산하고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용수철처럼 관 밖으로 뛰쳐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박민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놈의 모든 것을. 박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할 수 없었다. 한지수의 하얗고 차가운 손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가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손가락이 그의 목을 틀어쥐고 무서운 힘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컥, 커헉. 지수야. 왜 이래? 박민혁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버둥거렸지만 한지수의 손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강한 힘으로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타는 듯한 증오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 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다 말해. 이 악마 같은 놈아.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한지수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죽음에서 돌아온 그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박민혁의 목을 조르며 절규했다. 말해. 네 죄를 전부 말하란 말이다. 박민혁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경찰차 몇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묘지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찰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한지수와 박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건장한 경찰 2명이 겨우 한지수의 팔을 붙잡아 박민혁에게서 떼어놓는 데 성공했다. 안 둬 놓으란 말이다. 저놈은 살인자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안다고. 한지수는 여전히 이성을 잃은 듯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경찰들의 완력에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다. 박민혁은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한바탕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묘지에는 부서진 관, 뚜껑과 흙먼지만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슬픔과 애도의 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공포와 혼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만이 가득한 미스터리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죽었던 아내가 관 뚜껑을 부수고 살아 돌아와 남편의 목을 졸랐다. 과연 이 기괴하고 끔찍한 사건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에 의해 한지수는 강제로 박민혁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이성을 잃은 듯 격렬하게 저항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울부짖었지만 결국 건장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눕혀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박민혁 역시 목에 선명한 핏자국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생지옥 같은 소동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병원에 도착한 한지수는 신경안정제 투여를 받고 나서야 겨우 발작적인 행동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잠정 진단했다. 관 속에서 깨어난 충격과 공포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관 1명이 배치되었다. 한편 박민혁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베테랑 형사 김도식은 박민혁의 진술을 들으며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다. 박민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기괴한 부활, 그리고 자신을 공격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가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교묘하게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제 아내는, 지수는 정말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끔 멍하니 있거나 혼잣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는 정말 괜찮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민혁은 슬픔과 걱정에 가득 찬 남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김도식 형사는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탐색하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 형사 생활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남편을 공격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는 박민혁에게 한지수의 최초 사망 원인에 대해 물었다. 박민혁은 의사가 발급한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대답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병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어젯밤 장례식장에서의 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났다. 자신의 손으로 박민혁의 목을 졸랐던 그 순간의 섬뜩한 감각까지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잠시 후 김도식 형사가 그녀의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상태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마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공허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도식 형사는 그녀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을 멈추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박민혁은 아내의 병간호를 핑계로 수시로 병실을 드나들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한지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추지 못한 불안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한지수는 그런 그의 위선을 속으로 비웃으며 여전히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연기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에 홀로 남게 되자 한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달 전 그녀는 우연히 박민혁의 서재에서 거액의 보험 계약서를 발견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었고 수익자는 박민혁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 보험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 일에 대해 묻자 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아, 그거 당신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지 별 의미 없어. 그의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 후로도 박민혁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그는 밤늦게 의문의 전화를 받거나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차가운 냉담함과 알 수 없는 초조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한지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 몰래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다. 박민혁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는 사실상 유령 회사였고 그는 거액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박민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그 여자만 처리하면 모든 게 깔끔해져. 증거는 확실하게 없애고. 그 여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한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민혁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부터
그녀는 치밀하게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야 했다. 그리고 박민혁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한지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민혁은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지금쯤 자신이 정말 기억을 잃었거나 혹은 미쳐버렸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안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그녀가 준비한 진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 김도식 형사는 밤늦게까지 경찰서에 남아 사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지수의 최초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검안했던 검안의의 인적 사항.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지수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온화하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연 저 미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류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 기묘한 사건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한지수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혼란스러운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도식 형사에게 정식으로 진술을 요청했다. 조사실 안한지수는 김도식 형사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친구 최은서가 소개해준 젊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 강민우가 배석했다. 형사님, 저는 제 남편 박민혁을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고소하고자 합니다. 지수의 첫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김도식 형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스스로 죽음을 위장해야만 했습니다. 박민혁,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지수는 지난 몇 달간 박민혁이 자신을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고 생명보험금을 노려 자신을 살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의 음모를 눈치채고 친구 최은서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위장했는지 상세히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치밀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불법적인 사업 거액의 도박빚,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아내 살해 계획. 박민혁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은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자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위선을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져서 그를 죽일 뻔한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김도식 형사와 강민우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생존 드라마.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서사시였다. 한지수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박민혁은 즉각 방역에 나섰다. 그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한지수의 모든 주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하여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걱정을 호소했고, 장례식장에서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지 역설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여론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제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돕고 싶었지만 결국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제기한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박민혁의 교활한 여론 플레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과 그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했을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내의 과대망상일까? 하지만 한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IT 전문가인 친구 최은서는 박민혁의 컴퓨터와 회사 서버를 해킹하여 그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된 증거들과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강민우 변호사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최은서는 한지수가 죽기 전에 이미 박민혁의 비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박민혁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 내역거에게 도박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는 녹취록, 그리고 한지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서류들. 심지어 박민혁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구입하려 했던 기록까지 찾아냈다. 지수야, 이 정도면 박민혁 그 자식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수 있어. 최은서는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수의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강민우 변호사와 함께 박민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언론 역시 이 희대의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연일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다. 박민혁이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의혹의 시선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과거 박민혁과 한지수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회상 장면들이 교차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로맨틱했던 박민혁.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도박에 빠지면서 그는 점차 변해갔다. 잦은 거짓말과 폭언,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들. 한지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편의 살해 위협이었다. 한지수와 최은서가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던 장면도 그려졌다. 그것은 처절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최은서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업체를 매수했다. 한지수는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투여받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관 속에서 깨어나기로 계획했던 것이었다. 만약 약물 투여량 조절에 실패하거나 관 속에서 제때 깨어나지 못했다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가 이 일을 감행했던 이유는 오직 박민혁의 죄를 밝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박민혁은 한지수 측의 공세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은폐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한지수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방역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증거들을 반박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법정 밖에서의 여론전은 끝났다. 진짜 싸움은 법정 안에서 시작될 터였다. 한지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뿐이었다. 박민혁이라는 거대한 악마와의 싸움. 그 지옥 같은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소두 두엔 세븐 핍다넨 장초티에 두총 파총들이 며칠 후 한지수는 병원 의사와 김도식 형사 앞에서
어느 정도 기억을 되찾은 듯 보였다. 물론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남편 박민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분명히 봤어요. 민혁 씨가 그이가 제 약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제 목을 아니에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죽은 척해야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내가 남편을 살인 미수범으로 고소하다니. 김도식 형사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어떤 절박함, 그리고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신착란 환자의 그것과는 분명 달라 보였다. 한지수의 고소, 사실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장례식장에서 부활한 아내 남편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고 세간의 관심은 온통 이 기괴한 사건에 집중되었다. 박민혁은 즉각 방역에 나섰다. 그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한지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제 아내 지수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녀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저는 결코 아내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대중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한쪽에서는 박민혁의 결백을 믿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지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박민혁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무렵 한지수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IT 보안 전문가인 최은서였다. 은서는 지수가 죽기 전 박민혁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는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도왔던 인물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수가 임시거처로 옮기자마자 은서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아 지수야. 정말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야말로 고마워 은서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지수는 은서의 도움으로 박민혁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였다. 박민혁은 지수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완전 범죄를 위해 그녀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박민혁이 지수의 약에 치사량 미달의 독극물을 탄 후 심장마비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그리고 지수는 은서가 미리 준비한 해독제와 특수약물을 이용하여 가사 상태에 빠졌고 장례식장에서 극적으로 부활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은서는 곧바로 국내에서 가장 유능하기로 소문난 형사 전문 변호사 강민우를 지수에게 소개했다. 강민우 변호사는 처음에는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지수의 확신에 찬 눈빛과 은서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에 단순한 부부싸움 이상의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기꺼이 지수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했다. 한지수 씨 매우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박민혁 씨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한지수 씨의 결백과 박민혁 씨의 죄를 입증할 것입니다. 강민우 변호사의 합류로 한지수의 방역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박민혁 측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법적 공세에도 철저하게 대비했다. 박민혁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 했고, 심지어 지수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한지수가 과거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기록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고, 그녀와 은서의 관계를 왜곡하여 불륜으로 몰아가는 등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법정 밖에서의 치열한 심리전과 여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 또한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 김도식 형사는 한지수의 최초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와 시신, 검안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며 그들의 진술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을 발견해냈다. 특히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박민혁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남아있었다. 박민혁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계획한 마지막 복수극의 클라이맥스였다. 박민혁 씨, 당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지수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당신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나는 송곳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 그 거대한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박민혁의 추악한 가면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한지수와 그녀의 조력자들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민혁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최은서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매달려 박민혁의 회사인 MH 인베스트먼트의 내부 전산망과 그의 개인 계정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뛰어난 해킹 실력은 이미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냈고 암호화된 거래 내역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MH 인베스트먼트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세탁하고 해외 조세피난처에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한지수는 과거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경험을 살려 박민혁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혁에게 앙심을 품고 있거나 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전직 직원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민혁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었고 몇몇은 오히려 그녀를 조롱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고 때로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강민우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는 은서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민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선별해 나갔다. 또한 박민혁 측의 법적 공세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김도식 형사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박민혁이 고용한 변호인단의 압력과 상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한지수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는 한지수의 최초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 박 원장을 다시 찾아가 집요하게 추궁했다. 박 원장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김 형사가 그의 병원이 최근 갑작스럽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과 그의 개인 계좌에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된 정황들을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박민혁이 거액의 돈으로 그를 매수하여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박민혁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김 형사는 이 정보를 즉시 강민우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전달했고 두 사람은 공조하여 박민혁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민혁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지수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 상태였다. 지수가 자신의 과거 직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그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수하들을 시켜 그 직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그들이 지수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도했다. 은서의 작업실에도 몇 차례 의문의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그녀는 뛰어난 방어 능력으로 모두 막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박민혁이 언제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박민혁의 또 다른 비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한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한지수 씨, 우리 사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얌전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몰래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은서에게 미리 약속된 긴급 신호를 보냈다. 남자들은 지수를 강제로 채 태우려 했지만 바로 그때 골목길 양쪽에서 경찰차가 나타났다. 은서가 지수의 신호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박민혁의 지시를 받고 지수를 납치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은 박민혁의 입지를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것이 지수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지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지수와 그녀의 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박민혁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은서가 밤샘 작업 끝에 박민혁의 비밀 서버에서 암호화된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장부에는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의 흐름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지수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발견되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민혁은 불법 도박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아내 지수를 살해하여 그 돈을 가로채고 모든 빚을 청산하려 했던 것이었다. 지수가 과거 기자 시절에 뛰어난 감각으로 그의 범죄를 눈치채기 시작하자 그는 더욱더 초조해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손에 쥔 지수와 은서 그리고 강민우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박민혁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내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박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더욱더 발악할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도식 형사 역시 박민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제 모든 화살이 박민혁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민혁은 생애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한지수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파멸 직전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비밀 장부와 녹음 파일까지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만약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혹은 자신과 연결된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게 처참하게 제거당할 운명이었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수단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박 원장을 처리해야 했다. 박 원장은 이미 경찰의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고 곧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뻔했다. 박민혁은 수하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박 원장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혹은 영원히 침묵시키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한지수와 최은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계획했다. 그들이 가진 증거들을 빼앗고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전문 해결사를 고용하여 그들의 뒤를 밟게 하고 빈틈이 보이면 즉시 행동에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도끼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한지수는 박민혁의 이런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탐사보도 기자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악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지수와 은서 그리고 강민우 변호사는 박민혁의 방역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박 원장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들은 김도식 형사와 비밀리에 협력하여 박 원장을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박민혁의 수하들이 박 원장의 병실을 급습했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은 후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박민혁을 유인할 덫을 놓기로 했다. 지수는 박민혁이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은서에게 부탁하여 마치 자신들이 박민혁의 또 다른 결정적인 범죄 증거, 예를 들어 그가 상납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나 불법적인 로비 자금의 상세 내역이 담긴 USB를 확보했고 그것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했다. 정보의 출처는 박민혁이 신뢰할 만한 내부 정보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 미끼를 문 박민혁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 USB가 정말 존재하고 그것이 경찰이나 언론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었다. 그는 수하들을 시켜 그 USB를 찾아내도록 닥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지수가 미끼로 던진 장소는 과거 그녀가 작업실로 사용했던 한적한 외곽의 폐창고였다. 그곳은 박민혁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몇 년 전 그는 바로 그 창고에서 지수에게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했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약속된 밤 박민혁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홀로 폐창고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다. 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로 알려진 창고 구석의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그가 캐비닛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박민혁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다니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한지수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은서와 강민우 변호사 그리고 김도식 형사와 경찰들이 함께였다.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박민혁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한지수, 내 인연,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함정이라니요? 저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약간의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지수는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USB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거죠.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경찰 병력이 도착했다. 김도식 형사는 박민혁에게 다가가 수갑을 내밀었다. 박민혁 씨, 당신을 살인미수, 증거인멸교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세탁, 그리고 특수 납치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김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공허함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갑자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지수를 향해 겨누려 했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이미 예측되고 있었다. 김도식 형사가 번개처럼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고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란한 금속음과 함께 박민혁의 마지막 저항도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박민혁의 등 뒤로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아니, 박민혁 씨.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죄악 때문이에요.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 된 것뿐이고요. 폐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음산함 대신 오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지수는 은서와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박민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법정으로 쏠렸다. 관 속의 신부 남편의 살인미수 고소 사건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민혁은 여전히 초췌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검사 측과 강민우 변호사 그리고 한지수 측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박민혁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박 원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혁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박민혁이 한지수를 심장마비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민혁 측 변호인은 박 원장의 증언을 흠집내려 했지만 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미 확보된 금융거래 내역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다음으로 최은서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MH 인베스트먼트의 내부 자료들과 박민혁의 비밀 장부 그리고 암호화된 통화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박민혁이 운영해온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모와
자금 세탁 방식,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해온 정황들을 상세하게 폭로했다. 특히 박민혁이 한지수를 살해하려 했던 직접적인 동기가 그녀가 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녀 명의로 되어 있는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지수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박민혁과의 결혼 생활, 그가 저질렀던 만행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위장하고 살아 돌아와 복수를 계획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한편의 처절한 드라마와도 같았고, 방청석에서는 강한이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박민혁 씨는 제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악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했고 결국에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가 죽음을 위장하고 다시 돌아온 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민혁은 한지수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검찰 측에서 박민혁의 비밀 서버에서 복구한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공개했을 때였다. 그 녹음 파일에는 박민혁이 자신의 수하와 함께 한지수를 살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냉정하고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한지수의 생명보험금과 상속재산을 언급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까지. 그 여자 이제 슬슬 처리해야지. 깨끗하게 심장마비로 위장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보험금이랑 상속재산만 합쳐도 얼마냐 크하하. 녹음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박민혁의 마지막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민혁의 유죄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목했다. 피고인 박민혁에게 살인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뇌물공여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재판장의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박민혁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낄낄거림이었지만 이내 광기 어린 폭소로 변해갔다. 크하하, 그래, 내가 다 했다. 내가 죽이려고 했어. 그년이 내 모든 것을 망치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감히 나를 방해해. 그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치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그것은 뒤늦은 자백이자 파멸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한지수, 내년 때문이야. 내년만 없었으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결국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저지당했고 그는 힘없이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지수는 그 모든 광경을 담담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충격적인 진실은 그렇게 세상에 모두 드러났다.
한 여인의 처절했던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박민혁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다시 한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재판부는 박민혁이 저지른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박 원장 역시 의료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박민혁과 연루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및 정관계 로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박민혁의 판결 소식을 접한 한지수는 아주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다.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났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항상 최은서가 있었다. 은서는 지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도왔고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졌다. 김도식 형사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는 승진 축하 파티 대신 조용히 지수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지수 씨 덕분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인사에 화답했다. 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우 변호사 역시 지수를 찾아와 축하와 위로를 건넸다. 한지수 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지수 씨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혁과의 결혼 생활 중에 빼앗겼던 자신의 재산을 일부 되찾았고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은서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빈 문서 파일에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 박민혁의 추악한 범죄,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싸워왔던 과정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녀의 글은 곧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통해 얻은 인쇄 전액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몇 년 후 한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강력했으며
그녀의 기사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끔씩 그녀는 창밖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했다. 끔찍했던 악몽 같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삶의 의지,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불굴의 용기. 그것이 바로 한지수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였다. 어느 맑은 봄날 지수는 한 대학교 강단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진심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용기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펜 끝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더욱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롭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는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었다.